오늘은 댓글 질의사항 하나 하고 글로벌 경제 동향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일단은 댓글에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댓글에 그 내용은 달아놨는데 그때 아마 비트코인하고 골드를 상관관계를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강의 중에 상관관계, 자산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드리는 강의가 있었는데 그 수강생분께서 여쭤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이렇게 차트상으로 해서 상관관계를 1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보여주는 차트는 제가 찾지를 못했고 그 두 개의 차트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봐도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기 캔들 차트가 S&P 500 지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노란 거 이게 금 차트입니다. 그 다음에 검은색이 비트코인이에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를 왜 뜬금없이 올려놨냐면 그냥 그 짧은 영역을 제외하고 큰 추세선상에서 놓고 보면 여기 보면 달러 인덱스 이렇게 오를 때 금값은 내려갑니다. 추세적으로. 자, 금값이 추세적으로 많이 올랐죠. 여기 보면 금값이 달러 인덱스가 추세적으로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요동치는 건 이제 제외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달러 인덱스가 다시 이렇게 올랐죠. 그 사이에 금값은 추세적으로 내려왔죠. 그죠? 그다음에 요 사이는 좀 깨진 상황입니다. 올랐다 내렸다 깨졌는데 이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특히 요 강력하게 올라가는 과정 중에 여기서 이 금의 모멘텀이 좀 작았던 건 이게 그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기준금리를 너무나 빨리 올렸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전 세계의 모든 통화 대비 가장 강력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 이슈에는 금값과 패턴이 좀 깨진 게 있긴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금은 달러 인덱스하고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아요. 그나마 물론 이거 이외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논하는 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추세적으로는 달러 인덱스하고 금값이 상관관계 높다. 이걸 먼저 머릿속에 정리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골드하고 여기 있는 그 비트코인하고 상관관계가 있느냐 잘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잘라볼까요? 여기 바닥이죠. 여기가 비트코인이 금이 정점이죠. 여기서 금이 미친 듯이 올라가 아니 달러 인덱스 미친 듯이 올라가 비트코인이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그 사이에 금값은 떨어지죠. 그죠? 여기서 상관관계가 같아졌다가 그죠? 여기서 금값이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비트코인 올라가는 강도는 훨씬 더 세고 그죠? 약간 상관관계를 보여요. 근데 여기서 보면 얘는 내려오고 있고 추세적으로 그죠? 얘는 올라가고 있죠. 그죠? 따라 올라오는 것 같더니 여기서 보면 여기서부터 또 추세를 보면 금은 내려오고 있고 비트코인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금하고 비트코인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최근 패턴을 보면 금값하고 비트코인이 같이 따라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한번 이거를 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이 비트코인이죠. 주가 여기 있죠. 같이 올라갑니다. 주가하고 비트코인하고 그죠? 쭉 올라갔다가 비트코인이 사실 여기서부터 올라간 강도가 너무 세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을 받아요. 그죠? 주가는 올라가다 여기서 조정을 받고 다시 주가 튀죠. 그러면서 비트코인 같이 올라가죠. 그러다 주가 탄력을 좀 잃으니까 얘도 탄력을 잃죠 지금. 근데 탄력을 잃은 걸 넘어서서 얘가 오른 강도가 너무 세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너무 세니까 한번 쉬고 다시 세니까 쉬었잖아요. 근데 이 쉬는 강도가 셌던 거죠. 이것도 많이 튀어서 다시 쉬는 강도로 들어간 거예요. 주가 올라가면서 또 같이 올라가죠. 주가 조정받을 때 같이 조정받았죠 지금 비트코인이. 그 다음에 다시 주가와 비트코인이 같이 오르죠. 조정을 다시 받죠 같이 오르죠. 그래서 추세적으로 놓고 보면 비트코인은 오히려 주가하고 상관관계가 높아요. 다만 비트코인은 주가하고 움직임하고 다르게 너무 올라가는 강도가 세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로그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승률을 다 똑같이 맞춰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은 너무나 빨리 오른 다음에 주식이 오르더라도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 이 비트코인의 강도는 어쩌면 그 투기의 심리가 강해지면 즉 주가가 많이 오른다는 얘기는 추세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혹은 강도가 세진다는 얘기는 올라가면서 점점 투심이 강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같이 밀고 올라갔다가 투심이 약해지는 시기에 다시 밀려 내려오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대체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주식하고 패턴이 비슷하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심 강도가 강할 때 그때 비트코인도 밀어올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최근 패턴에 금과 비트코인이 같이 밀고 올라가는 건 사실 경제가 그렇게 탄탄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계속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AI 섹터 밀어올리면서 사실 AI 챗GPT에서 AI에 대한 그런 어떤 이슈를 던지지 않았다면 주가는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고 굉장히 강한 속도로 올라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나 그 AI 관련된 섹터들이 밀고 올리는 강도가 세기 때문에 걔네들이 시총 위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미국에. 그래서 밀어 올리는 거지.
실제로 AI 사이클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강도가 만들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사실. 그리고 특정 섹터에서 강도가 센 거기 때문에 투심이 강한 게 맞아요. 그리고 기술적 지표로 놓고 봐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래로 세게 깨질 기술적 지표가 긴 장기 추세선상에서는 보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할 거라고 기술적 지표는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금값하고 다 올라가는 건 주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체 자산으로 밀어올리는 효과도 있다. 지금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 정도만 하고요. 경제 지표들을 좀 볼 건데 이게 이제 실업률이거든요. 근데 이 세 개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파란색이 미국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빨간색이 중국이고 요게 유럽이에요. 유로존은 실업률이 살짝 내려왔습니다. 1월 달에. 그 이전에는 5%, 한 6.5대를 유지하고 있다가 6.4로 살짝 떨어졌고, 중국은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도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그러니까 고용 측면에서는 유로존 말고는 중국하고 미국 양쪽 다 약간 부정적인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신규 주문입니다. 신규 주문인데 이거는 좀 다른 게 유럽하고, 그러니까 여기 유럽은 없어요. 유럽 데이터는 신규 주문이라는 게 안 나오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독일 것만 그냥 하나 뽑아놓은 거거든요. 독일은 신규 주문이 대표적인 수출 기업이잖아요. 추세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독일이에요. 연한 회색이. 이 파란색이 미국입니다. 미국이 쫙 들어 올리다가 다시 밑으로 빠지고 있어요. 여기는 빨간 건데 이거는 얘네들은 그러니까 레벨 개념, 그러니까 신규 주문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지만 이 밑에 있는 그 빨간 거 요거는 PMI 지수의 주문 지수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50 밑에 있다는 얘기는 위축 국면의 초반에 있다는 뜻입니다. 심하게 위축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강도가 그렇게 그러니까 수축 국면의 초반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최근에 보면 이 주문이 신규 주문이 그렇게 좋은 패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부문이 중국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걸 보면 이게 가동률이거든요. 주문이 안 좋기 때문에 사실 가동률이 좋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보면 이게 최근에 중국이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여기서 바닥을 찍고 여기 있는 고점을 뚫고 여기서 올라왔거든요. 가동률이. 그래서 이게 바닥을 찍고 터닝하는 개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지만 미국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중국은 바닥을 찍었는지는 좀 모니터링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신규 주문이 그렇게 좋지 않은 쪽으로 생각해보면 가동률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산업 생산이거든요. 산업 생산인데 이거 전부 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감입니다. 세 개 다. 그래서 좀 길게 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신규 같은 게 한 6, 산업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한 6.8, 뭐 7 이렇게 나왔는데 요게 낮은 시점에서 다시 이게 전년 동기 대비 증감인데 그 전에는 낮은 수준의 증가율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그 기저효과 때문에 이 강도가 센 거라고 보이고 있고 이게 과연 올해하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 강도가 후반기에 셌었기 때문에 작년에 그걸 유지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 마이너스 0.22 뭐 어쩌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때 있잖아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그 다음에 여기 유로존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회색인데 0.9, 0.1로 쭉 밑으로 쭉 빠졌다가 싹 들리는 것 같더니 다시 아래로 쭉 빠졌어요. 그래서 좀 짧게 보면 이렇게 보이죠. 예, 이렇게. 중국은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대로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이전 작년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낮았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최소한 한 7, 8 정도는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미국이거든요. 미국은 보시면 까딱까딱해요. 지금 추세적으로 플러스에 있다가 마이너스로 내려온 상태에서 깔딱깔딱하고 이게 유럽이거든요. 들렸다가 아래로 다시 내리꽂았어요. 산업 생산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주문 쪽, 그다음에 가동률 쪽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당연히 이렇게 패턴을 보여야 되겠죠. 요게 리테일 소매 판매거든요. 소매 판매인데 중국이 5.5, 미국이 1.5. 이거 전년 동기 대비 증감입니다. 요게 유로존인데 유로존은 마이너스 영역에 있어요, 지금. 마이너스 영역대에 있는지 한참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5년치를 놓고 보면 여기 보면 밑으로 쭉 내려온 다음에 회색을 보면 여기 마이너스 영역에 계속 들어와 있어요. 어디는 유로존은 전년 동기 대비 2023년도 중반부터 계속 증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가. 그 다음에 빨간 게 중국인데 중국 그 위드 코로나 들어가서 쭉 빠졌다가 이게 그러니까 그 제로 코로나 들어가 쭉 빠졌다가 2023년도 위드 코로나 들어오면서 반짝해서 들렸는데
들렸던 게 다시 내려왔다가, 이게 너무 빨리 들렸죠. 내려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다 다시 밑으로 꺼지고 있거든요. 미국의 소매 판매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을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강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 판매도 상황을 좀 분석해 보면 그 세 지역 모두 다 이게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 좀 보면 이 고용 측면에서 놓고 보면 유럽이 그나마 조금 나아진 거 말고는 중국하고 미국은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신규 주문도 세 지역 모두 미국, 유로존, 그 다음에 중국 모두 다 긍정적인 패턴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동률도 상대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이게 좋은 거야? 라고 봐야 될 부분에 있어요. 물론 중국이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건 모니터링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좀 나아지긴 하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이 강도를 유지할지는 좀 봐야 된다. 왜냐하면 전년도 낮은 수준에 비해서 지금 그 추세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얘가 강도가 떨어질 수 있다. 유럽하고 미국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이게 리테일 소매 판매인데 이것도 똑같이 미국하고 유로존은 좀 그런데 중국이 좀 나아진 것 같긴 하지만 이 강도를 유지할지는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요게 이제 요거보다 이걸 먼저 볼까요? 이건데 이게 뭐냐면 수출이거든요. 각 국가별로 수출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인데 잘 보시면 큰 틀로 보면 2022년도 경기가 계속 좋아지는 상황에서 2023년도 초반까지 좀 쭉 강도를 유지하고 있다가 좀 빠른 데는 2022년도 중반부터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빨간색 계통이면 좋은 거고요. 파란색 계통이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짙은 빨간색이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점점 커지는 거고, 파란색이 짙어지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율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큰 틀로 놓고 보면 2022년도 빠르면 중반에서 꺼진 데가 있고, 늦은 애들은 2023년도 초반에 깨졌는데, 그러면서 2023년도 초반에서 중반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파란 영역이 전체적으로 커졌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쪽이 좀 보이죠. 그러니까 빨리 마이너스로 깨졌던 데가 지금 플러스로 터닝하고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당연히 이쪽에 파란 영역, 그러니까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 좀 빠졌던 애들이 그 기저효과에 의해서 이거 좀 상대적으로 나아지겠죠. 여기 이제 빨간 영역에 있었던 애들 같은 경우는 이게 상대적으로 이 강도가 셌었는데 그 강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먼저 빠진 애들이 강도를 조금 더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수출 영역은 혼재돼 있긴 하지만 긍정적인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강도가 쭉 빠지다가 여기 보면 쭉 빠졌던 강도가 점점 좀 나아지고 있죠. 마이너스 강도가. 그래서 수출은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무역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이거 매크로 마이크로 데이터입니다. 요거는 UNCTAD 이게 UN 개발무역 협력기구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보면 볼륨인데 이거는 이제 무역입니다. 글로벌 무역 볼륨 단위. 그러니까 볼륨 단위라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을 적용한 물량 단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여기 뚝 튀었죠. 그리고 전기 대비 이게 플러스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요거는 금액 단위입니다. 얘도 튀었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서비스업 부분. 초반부에 좀 헤매고 있다가 쭉 해서 전기 대비 플러스로 확 튀어버렸죠. 그래서 무역 부분은 조금씩 개선되면서 살아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글로벌의 일정 부분의 영역에서는 서로 상품을 주고받거나 서비스를 주고받는 행위들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요거는 요거 봐야죠. PMI 지수인데 요거는 제조업 PMI 지수고요. 이 제조업 PMI 지수도 아까 수출 부분하고 좀 다르게 수출이 이렇게 좀 안 좋았다가 안 좋아졌다가 좀 좋아지는 패턴, 여기 좋았다가 안 좋아졌다가 좋아지는 패턴으로 바뀌는 반면에 아직 이 제조업 쪽의 PMI 지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 좋았었죠. 기업들의 심리지수 PMI, 제조업 구매 관리자들의 심리지수가 좋았다가 깨졌는데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 깨졌는데 그 깨진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독일 같은 경우에 쭉 보시면 쭉 많이 깨졌다가 좀 개선되는 것 같더만 2, 3월 들어서 또 아래로 쭉 빠졌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다른 쪽 동남아시아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안 좋아졌던 게 다시 개선되는 폭으로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좋아지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로 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남미 지역입니다. 여기는 동남아시아나 남미 지역은 좀 개선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출은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데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제조업은 안 그러는데 좀 특이하네. 이런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는 들고 있습니다, 사실. 그다음에 이게 서비스업인데요. 서비스업은 이게 위축됐던 게 조금씩 여기 보시면 자, 여기 굉장히 좋았죠. 그러다가 약간 흐려지면서 빨간 게 파란 게 점유하기 시작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다시 이제 빨간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서비스 업종은 날이 지나서 새해 들어오면서 심리적 개선 효과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어떤 패턴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역 부분하고 구매 관리자 지수의 그 서비스업 관련된 구매 관리자들 뭐 이런 쪽은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게 그 심리 지수거든요. 소비자 심리. 복합적으로 보진 않았고 요거는 중국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들어오면서 강력하게 그 막 베이징 상하이 봉쇄 막 이런 것들 해서 아파트에 막 갇히고 막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심리지수가 급락했는데 이 급락한 게 회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은 사실은. 그리고 요 파란 게 이게 미국 그 미시건 지수거든요. 미시건 지수는 심리가 좀 계속 살아나고 있는 개념을 좀 보이고 있고 요 밑에 있는 게 이게 유럽이에요. 유럽도 쭉 올라오고 있긴 한데 최근 패턴을 보면 이게 추세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럽이 올라오고 있지는 않아요. 미국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미국보다는 강도가 살짝 약합니다. 미국은 이게 여기서부터 쭉 빠른 속도로 올라와서 강도를 유지하는데 여기서 쭉 올라오다가 살짝 쉬는 것 같더만 유럽 같은 경우에 다시 재차 들렸다가 다시 눌리고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 강도는 미국이 가장 세고 유럽은 그 다음에 중국 뭐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적 지수를 놓고 보면 소비자 부분, 그러니까 서비스 구매, 그러니까 기업 중에 서비스 업종, 그 다음에 가게, 그 다음에 제조업 쪽, 뭐 이런 형태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한 가지를 더 보면 예를 들면 미국의 미시건 심리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그 심리 지수 이외에 잠깐만요. 이건데요. 이게 미국의 자영업자들 심리 지수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래로 박살나가지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2022년도 여기 보시면 코로나 팬데믹 터진 뒤에 1차 재난지원금 받고 2차 재난지원금 받은 뒤에 이 자영업자들의 심리 지수를 보면 아래로 박살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뭐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임대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겠죠. 지금 뭐 오피스나 뭐 이런 쪽에 그다음에 인건비도 많이 올랐을 거고 결과적인 심리 지수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들 심리수가 이렇게 회복이 되면 이 자영업자 심리수 좀 좋아지면 좋겠는데, 이 자영업자 심리수가 깨진다는 거는 미국 전반적으로 다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심리수를 보면.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게 그 미국의 그 은행들의 전체 대출의 움직임이거든요. 파란 게, 요게. 대출 잔액이 쭉 늘다가 코로나 팬데믹 터지면서 굉장히 초반에 급등했다가 안정화되면서 좀 진정됐습니다. 이게 1차하고 2차 재난지원금을 그 집중적으로 막 팍팍 주면서 은행 대출이 줄었을 거예요. 그 뒤에 다시 쭉 대출이 늘었죠. 근데 최근에 느는 강도가 이전에 2022년도에 느는 강도와는 좀 달라요. 물론 추세적으로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점수는 뭐냐? 이거는 미국의 그 소비자 신용 대출의 전달 대비 증감률이에요, 얘가. 증감 금액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요 패턴을 볼까요? 한 5년만 볼까요? 네, 이렇게. 확 늘었다가 쭉 추세가 느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가 쭉 빠졌었거든요. 작년 한 7월, 8월께까지. 근데 이제 최근에 얘가 약간 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월 대비 증감이니까 전월 대비 이게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니고 최근 여기 보시면 강도가 살짝 파란 게 올라갔죠. 그러면서 얘가 쭉 위로 들리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용 쪽에 있는 그 자금에 대한 대출과 그러니까 신용 팽창을 말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조금 살아나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쪽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 2022년보다 강도가 세진 않지만 이 위축됐던 강도가 다시 조금씩 살아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요. 요거는 중국인데 이 그레이색이 중국입니다. 얘가. 그다음에 파란색이 유럽이에요. 유럽이 이거 그 소비자 신용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대출. 예, 소비자 대출인데 쭉 올라왔다가 밑으로 꺼졌죠. 유럽은 다시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잠잠해지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2022년도까지 올라왔던 강도하고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약간 그 대출 영역이 소비자 대출 영역이 조금 위축됐던 게 좀 살아나고 전체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살아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고 중국하고 유로존은 그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은 것처럼 움직이는 것 같다. 물론 미국도 강도가 이전보다 확실히 세진 않다. 움직이는 강도가. 다만 살아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다. 그래서 신용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그 중앙은행 자산 규모거든요. 예, 미국하고 유로인데 얘네들은 계속 지금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양쪽 다. 요거는 요 파란 게 중국이고요. 이 회색이 일본이거든요. 중국하고 일본은 그 미국하고 유럽하고 다르게 긴축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밸런스가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즉 양적 완화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달러 대비 그 일본의 엔화 환율이 사실은 통화 정책의 그 YCC, 그러니까 일드 커브 캡 정책을 포기하고 기준금리 조작으로 갔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USD 대비 재팬 엔화 환율이 그렇게 강세로 가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요 부분도 거기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유로존하고 미국은 긴축을 하고 있고 중국하고 일본은 완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통화 정책상. 그다음에 요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 중국이 마이너스가 이게 추세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지금 꺼지고 있다. 꺼지고 있는데 최근 꺼지는 강도가 줄어서 옆으로 기고 있죠. 옆으로. 유럽하고 미국은. 중국은 쭉 빠져서 마이너스 영역에 들어가서 한동안 헤매고 있다가 두세 달인가요? 헤매고 있다가 요번에 2월 달 들어서 0.7로 급등하면서 올라왔어요. 요게 유지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은. 이거는 PPI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 마이너스로 내려와서 계속, 그러니까 2월 달에 CPI는 급등했는데 소비자 물가지수는 급등했는데 중국이 생산자 물가지수는 오히려 조금 내려왔습니다. 그 전달에 2.5에서 2.7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유로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영역에 있기 때문에 계속 추세적으로 아랫방향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내리도록 하는 역할을 할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1.6 정도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미국하고 유럽한테는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걸로 봐야 되겠지만 중국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점진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마이너스 영역에 있다는 얘기는 소비자 물가 지수로 끌어내릴 수 있는 걸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가 지수로 본 걸로 놓고 보면 중국이 실제로 마이너스 생산자와 소비자 양쪽 다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소비자가 이제 플러스로 튀었지만 이게 추세적인 건지는 좀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추세적이지 않다 하더라, 그러니까 추세적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뭐 2, 3%대로 빠른 시간에 회복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좀 물음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게 주택이거든요. 주택인데, 얘는 미국이고요. 이게 하우징 스타트니까 주택 건설, 그러니까 주택 착공이죠. 착공인데 쭉 올라갔던 게 쭉 꺼졌었는데 다시 한번 머리를 들면서 미국 시장이 주택 시장이 조금 살아나는 거 아니야? 요새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주택 가격 자체는 그렇지는 않은데, 요거는 이제 중국이거든요. 중국 착공이 이게 들쑥날쑥해서 이제 보기가 어려운 것 같긴 하지만 여기 있는 꼭지점이 똑같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착공이 굉장히 많았다가 점점 착공 수가 이게 누적치거든요. 최대 누적치가 줄는 거예요. 다만 요번에 착공이 1.52K라고 2월달 누적치가 나왔거든요. 요게 여기 있는 밑에 있는 게 여기 잘못 읽었습니다. 이게 9.43. 여기 있는 요게 13.6. 그러니까 이게 바닥도 점점 착공하는 게 작아지고 총 누계, 최종적으로 이제 한 연말기의 누계도 작아져서 중국은 부동산 시장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약간 꺼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요거는 주택 가격 지수거든요. 가격 지수인데 요게 잠깐만요. 예. 이 빨간 거는 중국인데 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고요. 요게 미국 겁니다. 파란 게. 요거는 지수입니다. 인덱스예요. 가격 인덱스. 요게 유럽 인덱스입니다. 이것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아니고. 근데 최근 보면 여기 보시면 예. 미국 인덱스가 가격이 올랐다가 살짝
조정받는 것 같더니 다시 머리를 살짝 들죠. 근데 드는 강도가 살짝 다시 낮아지고 있고 이 유럽입니다. 이게 유럽은 쭉 올라오다가 옆으로 기고 있는 상태로 보이거든요. 지금 포인트를 보면 약간 내려왔네요. 이 직전에 4.01 죄송합니다. 428 여기가 400 잠깐만요. 142.87 죄송합니다. 이게 143.3이니까 올라오고 있네요. 올라오고 있는데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고 여기가 143.51이었거든요. 그러던 게 여기가 142대로 내려갔다가 다시 143대로 살짝 올라왔네요. 이 데이터가 차트를 막 조작할 수가 없어서 요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입니다. 중국 거. 그게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0으로 들어왔죠. 작년 5월 달에. 그랬다가 다시 플러스로 살짝 터닝하는 것 같더니 다시 마이너스 0으로 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주택 가격은 작년 2022년도 중반 이후로는 전년 동기 대비를 계속 감소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그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패턴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보면 경제 지표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경제 지표가. 그래서 뭐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유럽을 제외하고는 중국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은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주문 혹은 이 가동률 혹은 산업 생산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뭐 긍정적인 패턴이야. 유럽하고 미국이, 중국은 살아나고 있긴 한데 이 추세를 이어나갈지는 좀 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소매 판매도 동일한 개념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리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심리지수는 수출은 상당히 긍정적인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뉘앙스로 보면 아직까지 뭐 확실히 살아나는지는 모니터링 해봐야 되겠지만 긍정적인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제조업 심리지수는 그거를 약간 안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고요. 서비스업은 아직 잘 좋아지고 있다. 작년에 약간 중간에 식었다가 중반에서 후반에 좀 식었던 영역도 약간 좋아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새해 들어와서 아무래도 사람의 마음들이 바뀌겠죠. 물론 요거 이외에 여기 보시면 그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경우에도 좀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좀 강하고 유럽은 상대적으로 그보다는 좀 덜하고 중국은 아직까지는 이제 과거를 회복하지 못한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그것들이 이제 서비스 업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머니를 닫으면 제조품부터, 그러니까 제품부터 주머니를 닫고 서비스를 나중에 닫거든요. 우리가 먹는 건 안 먹어도 애들 학원은 보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먹는 건 좀 덜 먹어도 머리는 주기적으로 좀 깎아줘야 되잖아요. 사실은 뭐 그런 것들인 거죠. 여행은 안 가도 화장품은 좀 사서 좀 발라야 되고 립스틱이라 또 뭐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나중에 꺼지거든요. 심리지수, 그러니까 제제품이 더 빨리 꺼지고 그런 부분이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자영업자의 심리 지수를 보면 아주 바닥으로 꺼져서 이게 살아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화랑이라고 하긴 하지만 전체 영역이 다 따뜻한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따뜻한 것 같다. 자영업자 하면 주로 식음료 쪽, 뭐 이런 쪽, 개인 서비스 이런 쪽이 좀 강하지 않을까요? 여하튼 그리고 이제 무역은 좀 전체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대출 영역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 같은 경우엔. 그런데 중국하고 유럽은 아직은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은행 통화정책은 미국과 유럽은 긴축을 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은 완화를 유지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압력하고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 압력으로 놓고 보면 유럽하고 미국한테는 긍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다만 소비자 물가지수가 유럽하고 미국이 내려오는 강도가 옆으로 기고 있다는 얘기는 2%대로 빠른 속도로 접근하는 건 좀 길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2월 달에 0.7%로 마이너스 영역을 벗어났긴 했지만 생산자 물가지수가 오히려 조금 빠지는 걸 보면서 소비자 물가가 빠른 속도로 2, 3%대로 올라오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를 좀 찍어봐야 될 것 같다. 주택 부분은 좀 위축됐던 게 유럽과 미국은 개선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고 중국은 계속 짓누르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체적인 걸 다 쭉 정리했는데 핵심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혼재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사이클은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정 부분 팽창하게 되면 이게 수축이 됐다가 팽창할 때는 계속 들어올 영역만 남아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어도 계속 팽창을 할 수 있는 과정을 유지하기가 쉬운데, 이게 한번 충분히 팽창했을 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풍선으로 생각해 보면 풍선을 잔뜩 불어서 이게
최대한 부풀어 있을 때는 추가적으로 그걸 부으려면, 더 늘리려면 훨씬 더 많은 힘이 들잖아요. 초반부터 이렇게 쭉 늘어나는 과정에서 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향후에 계속 경기 사이클이 점점 강해지는 강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상황을 모니터링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지켜봐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냥 아니란 생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뉴스 보도에 나오는 상업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우리는 국내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라든가 이렇게 뭔가 걸림돌이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슈가 발생하면 이 팽창이 다시 수축으로 쫙 갑작스럽게 돌아설 수 있는 부분은 감안하고 포트폴리오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밀려 올라간 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경제가 계속 좋은 쪽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 경제지표 전반을 들여다보면 지금 경제지표는 탄탄한 상황이 아니다. 이게 불안정한 상황에서 있었던 게 약간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개선되는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지 전반적으로 전부 다 좋은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감안하고 포트폴리오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가 너무 많이 밀려 올라왔거든요. 어쩌면 내가 이번에 이 주가를 받치러 들어가면 여기까지 밀고 올라왔었던 사람이 언젠간 이탈하려는 생각을 하겠죠. 그 이탈을 받아주는 막차를 타는 쪽에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하지 마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실 때 예를 들면 비중을 좀 조절해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액션이 뭔가 만들어졌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거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